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도체, 부도체의 두 번째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랑 정전기 유도 현상을 가기 전에 이제 왼쪽에 예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문제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굳이 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외울 필요까지는 아니고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전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도체구 쇠구슬이 두 개가 있는데 A, B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플러스 4쿨롱짜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하가 제로인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이 두 물체를 이렇게 접촉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A 도체에 있는 양전하들이 다 플러스잖아요. 서로 다 청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즉 원래는 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표면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청력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이제 퍼져서 분포해야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B 도체랑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네 개에 있는 양전하가 이렇게 각각의 공간을 다 차지하게 되고 다시 원위치로 놓게 된다 그러면 여기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거리는 이제 원래 위치에 놨다고 하니까 여기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친구도 거리가 R인 상태로 놓게 되는 거죠. 이따 한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기억. A의 전하량 접촉 전과 같다. 접촉 전에는 4개였는데 지금 2개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A와 B의 전하량 같다. 2쿨롱, 2쿨롱이어가지고 같게 되겠죠. A와 B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제 계산하는 게 두 개가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고 A의 전하량, B의 전하량을 더한 값이 어떤 각각의 전하량 값을 가지게 되더라 해서 위에 있는 경우를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전하량은 플러스 4였고요. 두 번째는 0이니까 각각의 플러스 2쿨롱짜리 전하량을 가지게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실전 2번으로 바로 갈게요. 두 대전체를 접속이 아니라 접촉이죠. 접촉시킨 후 다시 R만큼 떼어내면 전기력은 처음에 몇 배이냐 했으니까 먼저 이 상태에서의 전기력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K의 R제곱에 Q1, Q2 계산하면 K의 거리가 R이니까 R제곱 그대로고 마이너스 1의 전하량, 3의 전하량 계산하면 R제곱 3K 요만큼의 전기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력이겠죠. 방향은 뭐 오른쪽, 왼쪽 뭐 이런 식,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뭐 이런 식으로 방향까지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 문제가 물어보게 되면. 근데 두 재전체를 접촉시킨 후 다시 R만큼 떼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전하가 같아지겠죠. 전하량이 같게 되는데 2분의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오른쪽에 3의 전하량이니까 아이고 곱하면 안 되지. 착각을 했죠. 죄송해요. 전하량 보존 법칙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전하량 값을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각각이 플러스 1쿨롱짜리를 갖게 되더라. 즉 얘도 플러스 1쿨롱 얘도 플러스 1쿨롱 원위치에다 놨으니까 거리가 R이고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 상태에서 전기력을 비교하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 또 전기력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R제곱에 Q1, Q2니까 K 거리 R제곱 그대로고요. 1이죠. 여기 위에 그러면 R제곱에 K 값이니까 요거랑 비교했을 때 몇 배가 되느냐 3분의 1배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뭐 모의고사나 뭐 시험 문제들 보면은 뭐 접촉시킨 다음에 R만큼 거리를 가까이 하거나 원위치 놓거나 멀리 놓았을 때 세기들이 변하니까 그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도체의 특징 보통 금속을 얘기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을 얘기하는 건데 전류가 왜 잘 흐르느냐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부도체 같은 경우는 고무, 유리, 플라스틱, 나무 이런 것들은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자 핵하고 전자가 인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도체의 경우는 핵하고 전자의 인력이 약해서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가서 자유전자로 존재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대전된 도체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한다. 아까 왼쪽에서 얘기했는데요. 여기가 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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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가 4개 있다 그러면은 각각 같은 극이기 때문에 다 청력에 작용해서 표면에 존재하려고 서로 밀어내고, 요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도체 내부의 전하는 없다, 제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기력선이 만들어지면 표면에 뭐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5번은 그냥 지워주세요. 이거 빨리 편집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정전기 유도현상 보겠습니다. 정전기 유도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된 물체를 다른 물체에 갖다 놓게 되면 그 친구 다른 물체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떼는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고, 이 친구를 도체라고 봅시다. 도체예요. 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핵하고 전자들의 인력이, 도체는 인력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여기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핵은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오른쪽 부분은 다 이제 전자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왼쪽은 전자가 없기 때문에 핵만 남아있죠. 그래서 왼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때 막대기하고 물체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느냐,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런 게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부도체인데, 부도체 같은 경우는 요 핵하고 전자의 궤도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즉 인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인력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을 갖고 내면은 전자가 영향을 받긴 받는데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궤도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여기 위치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궤도 내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여기 상대적으로 오른쪽 부분 맨 끝에 있는 원자들만 파악을 한다 그러면 전자가 다 오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는 거고, 왼쪽은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은 플러스 핵만 남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플러스 극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배열을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부도체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마이너스 막대기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친구도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 같은 경우는 청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는 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비커에다가 뭐 막대기 도체니 부도체니 올려놓고 쇠구슬을 스탠드에다가 연결해서 도체부 접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뭐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들을 갖다 놓게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도체일 때 이 도체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느냐, 여기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느냐, 이 물체가 도체인지 또는 부도체인지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체일 때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요 막대기의 전자가 어떻게 직접 가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정기 유도 현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알아볼 학습 목표로는 자기장과 자기력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강자성체, 상자성, 반자성체 뭐 이런 것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인데요. 자기장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의 힘이 공간이 미치는, 자기력이 정리를 한다 그러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력이 영향 끼치는 것, 미치는 공간. 왜 이렇게 글자가 깨져서 나온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석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뭐 유리판을 깔고 철가를 뿌려가지고 실험을 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때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떤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방향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나침반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위치에 놓게 된다 그러면, 요 위치에 나침반을 갖다 놓게 되면은 자석이 S극 쪽에 가까우니까 이쪽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요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도 이렇게 갖다 놓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S극이라서 요 극은 N극이 되겠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화살표가 잘못됐다. 그림이 요거 하나 잘못 그려졌네요. 확대해내서 보니까 하나 찾아냈네.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제 나침판을 놓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니까 얘가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돼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극 쪽에는 다 들어가는 방향, N극에서 다 나오는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을 활용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자기장의 세기인데요.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B로 표시할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 B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너무 빨간색인 것 같아. 1제곱미터당 몇 개의 자기력선이 통과하느냐, 자기력선 통과하는 총수, 개수를 자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력선의 총수를 개수를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로 자속이라고도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파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개수의 단위도 있는데요. 이제 웨버라고 해가지고 자기력선의 개수를 이제 자기력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웨버라고 하는 과학자를 기르기 위해서 만든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자기력선의 총수가 이제 얼마만큼 많이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림으로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 A 지점이다. 여기를 B라고 할까요? 여기를 A 지점이다. 이때의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가로 1m, 세로 1m인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극지점이 이제 뭐 여기가 B 지점이다. 이때의 면적도 1제곱미터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요 A 지점에서의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거, 뭐 화면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통과하는 거죠. 이때는 4개를 통과하고 있는데 B 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통과하잖아요. 같은 면적인데 누가 더 많이 통과하느냐,
B 지점이 훨씬 더 많이 통과하죠. 그러니까 B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B 지점이 이렇게 통과하는 개수가 많으냐? 극 지점에서는 모이고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하게 뻗어나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면적당 많은 수의 자기력선의 통과가 가능하겠죠.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1제곱미터당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력선의 총수가 몇 개 통과하는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기준량분의 비교랑 해서 1제곱미터당 얘가 면적이 되겠죠. 면적.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총 개수 파이, 이 친구가 이제 자기장의 세기고요.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인데 이거 대신 T라고 해서 테슬라라고 읽는 요 단위를 훨씬 더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중 순서가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업 시간에 A, B를 바꿔서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장이 센 곳은 B 지점이 되는 거고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곳, 촘촘한 곳 또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큰 곳, 빽빽한 곳,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예제 1번에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인 곳에 자기력선과 수직하게 놓인 2제곱미터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은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공식이 아까 위에서 유도를 했죠.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인 곳에 면적이 2인데 자기력선의 개수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10웨버라고 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통과하게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해서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 전자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직선에 또는 도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이 직선 도선은 무엇이 되느냐? 자석이 돼요.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의 이동인 거죠. 그래서 그때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뭐 스핀 운동이니 뭐 궤도 운동이니 어떤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성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렀다고 하는 것은 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자석의 힘을 얻는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석이 된다. 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선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석이에요. 자석.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낼 건데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동심원 방향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이때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방향하고 자기장의 크기, 세기 두 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향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 그래서 또는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플레밍 오른 플레밍이죠. 플레밍. 저도 맨날 헷갈려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뭐 왼손 법칙 바뀌었나?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 아무튼 이 사람이실 것 같은데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있잖아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는 지금 오른손 감기는 거를 알려줄 수가 없는데 이쪽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엄지를 그쪽 방향 갖다 놓게 되면 나머지 네 개가 도선을 감기는 방향으로 놓게 된다 그러면 이런 반시계 방향의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으로 방향을 판단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기장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전류가 1A 흘렀을 때랑 100A 흘렀을 때, 100A 흘렀을 때 어떤 경우에 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까요? 묻게 된다 그러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죠. 그래서 비례관계 있더라라는 거 두 번째. 요 지점, 여기 도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자기장의 세기가 셀까요? 가까이 있는 곳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까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더 세게 생기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쓰게 된다 그러면 R분의 I라고 표기가 될 수 있고, 요거를 이꼴로 하려면 여기 어떤 특별한 상수값이 붙어야 되거든요. K값이라고 하는 게 붙고 R분의 I라고 해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 또는 크기는 K의 R분의 I라고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숫자를 대입해서는 이따 잠시 뒤에 할게요. 그 다음에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만 따질 건데 다른 부분도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다루게 될 겁니다. 원형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석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지금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 상태죠. 그때 방향은 마찬가지 오른손을 법칙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엄지하고 네 손가락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런데 원형하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엄지하고 네 손가락의 방향을 바꿔서 엄지를 자기장의 방향,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크기를 또 구해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 크기.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세지겠죠. 비례관계 있고. 두 번째, 똑같은 전류가 흐를 때 반지름이 작은 도선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반지름이 큰 녀석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셀까요? 반지름이 작은 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가 셀까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가운데는 센 녀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반비례 관계.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퀄로 하면은 특별한 상수가 붙는데 이때는 원이기 때문에 K 프라임 R분의 I 값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K 프라임 R분의 I라고 하는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10A이고 반지름 2cm일 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B는 K 프라임 R분의 I인데 K 프라임은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 이때 거리 단위는 보통 미터, 물리에서 기본 단위는 미터를 쓰죠.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고치면 0.02m 10A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500 K 프라임 단위는 테슬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 2, 3번은 직선 도선 두 개가 이제 와 있는데요. 저항이 같은 두 개의 막대 도선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거죠. 아래에서 2A가 왔는데 그러면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쪽에는 1 I, 여기 암페어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류가 I만큼 흐르게 되고 여기 B 도선에서도 전류가 I만큼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P 지점과 Q 지점은 A, B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먼저 P 지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P 지점은 A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손 법칙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감기는 방향 쪽으로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배꼽 표시 쓸 거고요. 이건 물리기호예요. 물리기호. 이렇게 하는 거는 나오는 방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B 도선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돼서 올 거니까 이때는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K의 R분의 I인데
A 도선하고 B 도선에서의 전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값도 같을 거고, 이때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도 같죠. 얘는 상수니까 같을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완벽하게 숫자가 동일하잖아요. 반대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상쇄가 돼서 자기장의 세기는 제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방향을 판단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P지점은 이렇게 넘어가고 Q지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Q지점 같은 경우는 A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B 도선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어질 건데 A 도선 때문에 생기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R분의 I인데 K에 이때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3D만큼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A의 전류는 I. 이게 들어가는 방향. B 도선 때문에도 만들어질 텐데요. 자기장 세기가 K에 이때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죠. D분의 이때 전류가 I니까 이 친구도 들어가는 방향.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를 더해주면 3D분의 4I K 테슬라.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4번, 이번 원형도선에 나와 있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형도선에서 이쪽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요 도선에 의해서는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인 거죠.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이쪽에 의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도 입체적으로 잘 안 그려지네. 오른손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 요거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어쨌든 자기장을 뭔가 세기를 꼭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K 프라임 R분의 I인데 K 프라임의 거리가 반지름이 A, 전류가 I니까 이렇게 되고 만들어지는 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계산을 하게 되면 K 프라임 이때 반지름이 2A, 전류가 3I, 요거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빼줘야 돼요. K 프라임 2A에 3I 빼기 K 프라임 A에 I를 해주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K 프라임 2A분의 I가 되고 이게 나오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실험을 했었던 전자석에 관련된 건데요. 전자석에다가 뭐 원형 도선을 많이 감게 되면은 자석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흘러주게 된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다 이쪽 위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형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서의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바깥쪽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방향을 판단할 때는 얘도 마찬가지 오른손 법칙을 따르더라 라는 거. 오른손 법칙은 엄지가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크기 같은 경우 방향을 이제 그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 법칙을 따지게 된다 그러면 왼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장이 또 뭐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당연히 세지겠죠. 그 다음에 뭐하고 또 연관성이, 여기는 이제 자기장하고 연관성 있는 게 뭐 반지름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가문수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문수.
전자석 할 때 뭐 100번 감았냐, 500번 감았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클립이 많이 붙었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쓰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이퀄로 하려면 여기 어떤 특별한 상수가 붙는데, 이때는 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그냥 원형의 다수의 원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수예요. 그래서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가문수가 중요해요. 가문수가 그냥 무작정 많이 감은 게 아니라 계산을 할 때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 되겠다. 1m당 가문수예요. 그래서 뭐 100m일 때 1000번 감은 거랑 1m일 때 1000번 감은 거 둘 다 1000번을 감았지만 계산할 때는 1m당 몇 번 감았느냐라고 계산을 해야지만 옳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k'' n i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나침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자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선이 또는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으로 만들어지는데 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면은 요게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가는 방향 쪽이 N극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침판을 갖다 놓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떤 극이 되느냐? S극이 되겠죠. 여기가 N극이니까. 여기가 N극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침판의 방향을 판단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5번에 솔레노이드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10배, 흐르는 전류 세기를 2배 할 때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B는 k''Ni인데 가문수를 10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2배를 했대요. 그러면 총 몇 배 세집니까? 20배가 되겠죠. 뭐 이런 건 뭐 보너스 문제니까. 물질 자성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전하나 전류라고도 하는데 전자의 스핀 운동. 전자의 스핀 운동은 전자가 지구처럼 제자리에서 자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전자의 궤도 운동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전자가 원자 핵을 돌겠죠. 공전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궤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운동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 자기장이 잘 만들어지는지, 자성을 잘 만들어지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책에도 혹시 물리책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성질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강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이렇게 자석이 뒤죽박죽으로 있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는 중성을 띠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외부 자기장을 뭐 N극이나 S극을 갖다 놓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N극이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 강자성체의 왼쪽 편은 S극이 되고 오른쪽은 N극이 되잖아요. S극, N극 이렇게 변해 있는데 이 외부 자기장을 치웠더니만 여전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계속 자성을 띠고 있는 거를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강자성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고, 상자성체도 강자성체랑 비슷한 건데 외부 자기장을 가할 때 중성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은 얘도 마찬가지 S극, N극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장, 자기화,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반자성체는 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중성 상태로 뭔가 극을 띠지 않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 N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이 N극, 여기는 S극이 와서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청력이 작용하게 되고 자기 부상 열차에 사용되게 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요 청력이 작용하겠죠. 밀어내는 거 뭐 이런 것들 반대로 작용한다. 그런 것을 반자성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 아무튼 요까지 이제 진도를 다 나간 걸 다시 한번 늦게나마 올려서 죄송해요.